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활동에도 발포 명령과 암매장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초안을 보니 단순히 진상규명 실패에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재판을 통해 확립된 사실조차 보고서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장갑차에 올라탄 시민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 경찰서를 습격해 스스로 무장한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 언제 무장을 했는지는 5.18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시민군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일어나자 이에 분노해 경찰서를 습격했지만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 이전부터 시민들이 각 경찰서를 습격해 무장하고 있어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8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집단 발포가 이뤄졌던 오후 1시 이전에 시민들이 총기로 무장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5.18 진조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 초안입니다. 시민군이 언제 경찰서에서 무기를 가져갔는지 확정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5월 21일 오후에 총기를 탈취했다는 시민들 주장도 있고 도청 앞 집단 발포 전인 오전에 총기를 탈취했다는 계엄군 주장도 있다는 식입니다. 진상이 규명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후퇴시키는 오히려 왜곡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조사보고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인 왜곡의 뿌리에 다시 다가간 지점이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의 도화선이라고 전두환이 주장하는 집단 발포 직전 계엄군의 사망 사실 또한 법원 판결보다 후퇴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시민군의 무기고 피습 시점과 계엄군이었던 권일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엄군 권일병이 깔려 숨진 장갑차가 시민군이 동원한 것이 아니라 계엄군 장비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음에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겁니다. 보고서 초안을 열람 중인 광주 지역 사회와 5.18 관계자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전면적 부인까지 하는 그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꼬투리 하나라도 잡고 그걸 침소봉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퍼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단순히 어려운 주제를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확립된 사실마저도 보고서에 실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5.18 조사위는 발포 명령과 암매장을 규명하기는커녕 이미 확립된 사실마저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한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책임 논의 불가피합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은 4년, 지원단을 포함한 조사 인력도 100명에 가깝습니다. 매년 투입된 예산만 수십억, 많게는 1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만큼의 예산, 인력, 그리고 시간을 들였음에도 진실을 풀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된 9명의 전원위원회 위원들과 약 100명의 조사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부실한 보고서가 나왔는지 물었는데 전원위원들과 조사관들이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역사로 남을 사안들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엄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진술은 기본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검증하고 검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단해줘야죠. 현재 우리 보고서는 진술 조서를 너무 무차별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충분하지 않은 조사 내용에 진상규명이 됐다는 의결을 해주느니 차라리 진상규명 불능이 낫다는 것인데 정작 조사 실무를 담당한 조사관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자신들이 아닌 위원들의 몫인데 마치 자신들의 책임인 것처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단이나 어떤 그 판단을 내려서 어떤 기록, 어떤 진술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들께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난달 29일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3월 3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개별 사안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 내용 자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부실한 조사 결과를 놓고 조사위와 전원위가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는 사이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벌써부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한 5.18 왜곡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후보의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선을 치르면서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 경선에서 탈락한 조우섭 의원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준호 후보는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지역 경선 후보의 인준을 보류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광주 북구갑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신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입증 가능한가요? 정 후보 측이 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광주시 선관위는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준호 후보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는 불법 전화방 운영에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당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검찰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경선에 패배한 조우섭 의원은 불법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정준호 후보는 10%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아 1% 차이로 경선 1위를 탈취했다며 민주당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즉시 후보 자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단수 공천된 174명 후보의 인준을 의결했는데 여기에 광주 5개 선거구 후보들의 인준은 보류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민주당 광주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광주 광산갑의 경선 결과가 오늘 밤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 10시를 전후해 박균택, 이용빈 예비후보가 맞붙은 광주 광산구 갑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당원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17년 만에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면서 승객들과 함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버스 기사들인데요. 노선이 변경되면서 새로 생긴 차고지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은 물론 휴식 공간도 변변치 않아 안전하게 일해야 할 기사들이 버스 안에서의 쪽잠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임시공영 차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공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갓길에 줄지어 서 있는 버스로 가봤습니다. 버스맨 뒷자리 상단의 좁은 수납 공간 위로 몸을 누인 채 기사가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20분이라도 누워서 쉬었다 가면은 다음에 운행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어서 식탁 2개가 간신히 들어가는 비좁은 임시 컨테이너 휴게실이 기사들이 식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이른 아침 한꺼번에 쌓아놓은 도시락은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사들의 식사 시간은 운행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구내 식당은 물론 주변에 식당도 없어 도시락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식당도 없어가지고 도시락으로 식은 밥
우리 일하면서 식은밥 먹고 있습니다. 빗물에 더러워진 차량을 씻어내고 싶어도 수도 시설이 없어 세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차고지는 38명의 기사들이 2시간 반의 노선을 버티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화장실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옆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며 버텼지만 이마저도 주말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잇따른 민원에 목포시가 급하게 마련한 건 이동식 간이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도 않는 소변기에서는 악취가 뿜어져 나옵니다. 간이 화장실이 설치됐지만 수도에서는 온수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목포시는 공영 차고지 마련에 필요한 2년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이 임시 차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노선 개편 전에 그거를 다 완성을 시켜놨으면 좋았겠죠. 근데 노선 개편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몇 대가 배차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가 노선 매입비 210억여 원을 제외하고 이 같은 임시 차고지 설립 등에 사용한 비용은 모두 3억 원.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일단 세차를 위한 수도시설과 휴식과 식사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추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의 한 산골마을 주민들이 분진과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철강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에 자리한 한 공장입니다. 공장 건물 양옆으로 까만 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까만 가루의 정체는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소각제와 석탄제. 공장 외부에 쌓여 있는 양만 7천여 톤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침출수가 여과 없이 하천과 농경지로 흘러들어간다며 걱정합니다.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폭우가 150mm 정도로 내려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산을 타고 섬진강으로. 공장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한 주택입니다. 집 밖에 내놓은 물건에 까만 먼지가 수북합니다. 이렇게 새까만 먼지가 쌓여 있는 곳에 자석을 갖다 대자 시꺼먼 철가루가 묻어나옵니다. 방을 닫고 걸레를 빤 물도 검습니다. 4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마을에 철강 부산물 등을 재활용하는 공장 3곳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목에서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또 어지럼증이 오고 나무들에 부착이 돼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측은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진기와 별도 보관장 설치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출수 수질 검사 결과 탁도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탁도가 안 좋다고 나머지 두 번째는 괜찮게 나왔어요. 지적했던 대로 계획대로 나 시에다 보고해서 추진 중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광양시는 지난해 침출수 유출과 보관량 초과로 공장 한 곳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7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CCTV와 인터폰을 통해 방문자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려있는 문 사이로 현란한 조명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술과 안주가 놓여있는 테이블과 DJ 부스를 갖춘 클럽인데 손님은 모두 외국인.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클럽입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로 현장을 덮친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날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모두 70명. 클럽은 평소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되면서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클럽은 출입문 앞에 있는 CCTV를 통해 외국인인 것이 확인되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 가운데는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 2명도 포함됐습니다. 마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이제 또 마약 첩보도 있어서 태국인이 이제 한다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근 주민들은 클럽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잦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합니다. 애들이 요즘 차 안 갖고 다니는 애들 없잖아요. 술 먹고 늦은 시간에 쌈도 하고 칼르고 쫓아도 다니고.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 70명은 전원 강제 퇴거 후 입국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70명 하는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10여 명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이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또 외국인 2명을 불법 취업시킨 40대 한국인 고용주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대병원이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의 의료진을 필수 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만 입원 조치하고 있는데 본원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병동에는 응급 중증 환자가 거의 없어 병동이 비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동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재배치해 전공의와 전임의 공백으로 인력난을 겪는 응급 중환자실과 필수 의료과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평소 대비 수술과 병상 가동률이 50%가량 줄어들었지만 병동 통폐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전지훈련 캠프를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호주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을 한 기아 선수단은 체력과 기술 훈련에 이어 5차례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으며 올 시즌 전력 구상을 했습니다. 기아 선수단은 오는 9일 NC를 시작으로 시범 경기를 치르고 오는 23일 시즌 개막전에 데뷔합니다. 한편 이범호 신임 감독은 오는 8일 취임식을 갖고 올 시즌에 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자금난 압박에 시달리던 새천년 종합건설이 법원에 법인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나주에 본사를 둔 새천년 종합건설이 법인 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어제 재산 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허가 없이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새천년 종합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105일을 기록한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말부터 단기 부채 비율이 높아져 자금 압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농수축산물과 공공요금 오름세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10으로 전달에 비해 0.6%,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도 114.58로 전달보다 0.5%, 전년에 비해 3.5% 상승했습니다. 이는 사과와 귤, 생선 등 농수축산물이 지난해보다 13% 올랐고 택시 요금과 난방비도 2자릿수 이상 상승폭을 보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